예,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고두윤 시인님을 모시고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를 맡은 박혜숙 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가을은 각 지역 문화단체마다 정말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이 풍성한 좋은 계절에 오늘 서울에서도 전국에서도 유명한 고두윤 시인님을 모시고 특강에 임하는 우리 부산문인협회입니다. 아마 행사가 지금 10월달은 여기저기 제가 알기로도 오늘 많은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우리 문협 회원님들이 많이 또 다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두윤 시인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이승래 회장님 올라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인들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고두윤 시인님을 모시고 약 2시간에 걸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시인의 양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시인은 1963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시고 시집 늦게 온 소포, 물미 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달의 뒷면을 보다, 시선집 남해, 바다를 걷다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등 오늘 우리 선생님 젊으시죠? 예, 이상으로 양력 소개는 마치고 고두윤 시인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속닥하게 모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시 낭송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시집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거는 4권밖에 안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겠죠. 남해 바다를 걷다라는 제목의 시선집인데, 이건 그동안 제가 시집 낸 것 중에서 남해와 관련된 작품만 모아서 선집으로 엮은 건데요. 제 고향이 남해니까 고향에 바치는 혼시인 셈이죠. 민음사에서 너무나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어줬는데다가 특이하게 이 남해에 관한 거라서 사진까지 들어있는 시집을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 시집을 받으려면 경쟁이 좀 치열하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시 중에서 이거 눈으로 먼저 보세요, 나와서 낭송해 주실 분 하고 청하면 먼저 손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성함을 제가 친필 사인으로 써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너무 엄청납니다. 시인들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가? 너무 거창한 제목 같지만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그렇구나, 바로 뭔데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차분하게 오늘 넘어갈 텐데, 먼저 동영상부터 무성영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EBS의 지식 채널에 나온 내용인데요. 소설가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케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시인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연하의 남자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여섯 살이나 dream about me, lie on the phone to me, tell me the truth, if we're just bad, there's enough in my life to make me so sad, just dream about 마흔다섯에 낳은 아들. 로버트 브라운의 명시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명시 구절입니다. 보셨죠? 눈 밝은 분들이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 세기 전에 유명한 고전 명작들을 남겼던 소설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과 궁핍과 또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경험으로 쌓여서 남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의 폭이나 깊이가 남달랐고 거기에서 명작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의 사랑시로 가장 유명한 엘리자베스 베렐 실화를 다룬 얘기였고 또 그 장애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39의 시집을 두 번 냈던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은 것 같고 사철 발벗고 사는 아내같이 생긴 여인에게 6살이나 젊은 잘생긴 무명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작업을 걸어서 결국 영국에서 아버지가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왜 반대했겠어요? 야야 내가 내 딸 상태를 아는데 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남자 안 된다. 그래서 나 이 결혼 반대일세 이랬는데 둘이 좋으니까 이탈리아로 사랑의 도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가까운 도시에 자리를 잡고 두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4번의 유산을 거쳐서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위대한 또 바이올리니스트 연주가가 되고 비가 어디 안 가는 모양인데 그죠? 그랬던 힘이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 경험치 전체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경험이 응집돼서 나온 게 엘리자베스주와 로버트 브라우닝 부부의 시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헤아려 볼까요? 라고 나오던 그 시는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끝으로 사랑해주는 로버트 브라우닝과 함께 결혼하기 전에 들기를 거닐면서 남자의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준 메모지였습니다. 그 메모에 쓰인 시가 아까 그거였고 로버트 브라우닝은 또 이런 사랑을 거쳐서 따로 읽는 시간을 떼어두어라. 그게 얼마나 빛나는 지혜의 시간인지 모른다. 그리고 자주 웃어라. 다 죽어가는 여자를 사랑한다도 웃었는데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에 웃음. 그리고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라. 왜?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런 명구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소설가나 시인이나 이들의 명작을 추동해서 엔진을 준 힘은 엄청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 온몸으로 겪었던 체험이더라. 이 얘기를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의 시인의 영감이라는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 오른쪽에 지금 얼굴 보이죠? 여기 들고 있는 게 이제 원고지라고 보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낑낑 매면서 글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아폴론 신이 내가 영감 좀 줄게 이러면서 도와준다고 있고 요 옆에 있는 요 여인은 사랑의 뮤즈입니다.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 그래가지고 신화에도 나오곤 하는 바로 그 여인인데 요 밑에는 아이가 월계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밑에 책도 들고 있어요. 책이라는 지식과 지혜와 함께 월계관을 쓰려면
뭔가 남과 다른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영감이 어디에 오는가 왜 안 오는가 하고 머리 쥐어뜯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요 아기 천사가 하늘에서도 월계관을 들고 씌워줄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누구나 안타까운 그리고 속 터지는 순간들이 영감이 올까 말까 한 때죠. 영감이 위에서 온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속만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영감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시집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 시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늘이 영감을 비추어서 거울처럼 저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풀생이 이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조차도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와야 된다고 그러고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함축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의외로 영감이라는 게 우리 몸 속에 축적된 세포에게 그대로 녹아있는 자기 경험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남들이 영감을 받아서 써놓았던 작품이더라 이 생각을 하면 소설이나 시 쓸 때 맞아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발자국이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는 아주 여성적이에요. 당신의 눈망울 속에 나를 담아주세요. 벌써 달달하죠? 그 눈망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눈 깜빡이지 마세요. 당신에게 담겨있는 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슬프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 눈물이 홍수되어 쏟아지면 나도 함께 쓸려가 버리니까요. 아 진짜 좀 오글거립니다. 그죠? 이런 시를 받으면 그 어떤 남성네가 뻣뻣하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겠죠. 그 페르시아의 루미라는 시인 저는 좋아하는데 그 루미도 여성적인 어조로 사랑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봄에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술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시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마지막 두 줄에서 딱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부드러운 시를 쓴 사람들이 누군지가 되게 궁금하다면 이 털보 아저씨를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쓴 그 시 주인공이 우리 아는 남자죠. 두바이의 국가 지도자 세이크 무하메드. 이 남자는 실제로 100편 이상의 시를 쓴 시인이고 사막의 바닷가에 그야말로 조개 줍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정말 가난한 바닷가 어촌을 오늘날 세계적인 두바이로 변모시킨 주인공인데 이 사람 영국에서 유학할 때도 제왕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은 시를 읽거나 쓰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거를 지켰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중동 유목국가 이런 데에서는 왕세자가 되려면 전공 필수 과목으로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왕세자를 안 시켜줍니다. 그냥 시인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목국가들이라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천 년에 걸친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정신을 구리전성 문학으로 대서사시로 이어내려오는데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왕세자가 되면 언젠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권력을 잡았다가는 나중에 재난이나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체성의 문제가 드러나면 왕권을 뺏김과 동시에
나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좀 힘이 세다고 내가 왕이 됐는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4분 5열 되고 나라가 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됐을 때 누군가 저쪽에서 바람같이 나타나가지고 민족 대서사시의 극적인 부분을 쫙 읊으면서 동포들이여 힘을 합쳐서 이 남북을 뚫고 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딱 외치잖아요. 이 왕한테부터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배경들까지 다 겹쳐져서 반드시 왕이 되려면 시를 공부해야 된다. 민족 대서사시라는 구비전선 문학이 생명과 국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래서 시를 좋아하고 공부하다가 시인이 됐고 시적 상상력이 뛰어난 덕분에 다른 어떤 사막 국가들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이루었죠. 제일 비싼 호텔, 왜 용적률도 많이 안 나오는 돛담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맞아요. 150년 전만 해도 아무도 들떠보지 않았던 어촌에 목구멍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 부가가치가 높은 게 뭔가 그때 진주조개를 잡는 게 부가가치가 높은 게 돼요. 그걸 하려면 그냥 주스로 댕기면 안 되고 돛담배라도 타고 나가서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써서 진주조개를 잡고 나중에는 또 그거를 양식하듯이 키우기도 하고 이랬던 과정을 잊지 못한 겁니다. 그 민족 대서사시에 나오는 건데 그 대목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호텔을 자기 문화와 접목시켜서 돛담배 모양으로 만들었더니 세계적인 갑부들이 저기 한번 잡으려고 서로 돈을 높이면서 와서 사는 거죠. 성장값처럼 용적률을 훨씬 넓혀서 싼 값, 그거보다 싸게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았던 거. 이게 시적 상상력의 승리죠. 사막에 스키장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의 시적 상상력 덕분입니다. 왜 우리는 스키를 못하나? 이 대책 없는 이 허망한 꿈꾸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과학기술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친구하자. 우리는 기술이 많은데 네 같은 머리가 필요하다. 이 불완전하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꿈을 꾸는 네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이런 유명한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친구를 맺어요. 세상에 사막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진공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 비스듬하게 경사를 만들고 인공눈을 뿌려서 500m짜리 슬로프 촥 놓고 스키를 탑니다. 사막에 있던 사람들이 미칠 것 같은 거죠. 와, 이런 세상이 꿈꾸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런 게 시의 힘이고 상상력의 힘이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과 전통의 밑바닥이 충분히 있을 때 그걸 활용한 거고 허황한 것만이 아니더라. 스티브 잡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 양반이 아이폰 신화도 인문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시에서 누구의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이런 거 보니까 200년 전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을 좋아해서 잡스는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마다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잡스의 비밀 서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비밀 서재의 책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 권밖에 없어요. 시집이에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집이에요. 그런데 다시 기자가 물었죠. 왜 그러면 똑같은 시집에 같은 문장밖에 없었다는데 그걸 계속 보느냐? 새로운 걸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잡스가 하는 말이 그 문장은 똑같으나
나의 고민은 늘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300번 읽은 경전인데 왜 또 보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갔던 경전의 구절인데 애가 아파서 읽은 날은 신유와 치유와 관련되는 문장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으면서 그 구절을 붙들고 읽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사로 지나갔던 구절이죠. 애가 대학 시험 앞두고 있으면 또 다른 문장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몰랐던 삼국지 남자들이 읽을 때 20살 때 대부분 삼국지 읽고서 나 다 읽었다 그러는데 뭐 이야 이런 것만 기억나잖아요. 근데 인생 조금 차리 들어서 두 번째 20살 때 삼국지를 다시 읽으면 다 그럽니다. 나 헛읽었다. 몰랐던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세 번째 20살이 되었다마는 세 번째 20살 때 읽는 구절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잡수는 한 사람의 시를 고민이 다를 때마다 가서 봤는데 똑같은 결론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죠. 이제 이 순수를 꿈꾸며라는 것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아주 긴 시인데 130편 정도 되는 장시인데 처음 읽었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을 보라 이러면서 쫙 정중하게 나가는 건데 자세히 보면 하늘의 모래 미세한 것과 세계 거대한 것 윌리엄 블레이크가 직접 필사해서 시집을 디자인한 걸 보면요 여기 세계의 월드라고 나오는 단어에 W자를 대문자로 이만하게 써놨어요. 시각적으로 거대한 세계를 얘기한 거죠. 찰나와 영원 다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읽는 사람마다 다 달리 받아들인다는 거 맞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 앞에 가서 이 시를 읽어줬더니 하늘의 무릎에서 무릎을 탁 쳐요. 그리고 그대 손바닥 안에 이 무한을 쥐고 그대 손바닥 부분에서 또 무릎을 탁 쳐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늘의 모래 반도체 실리콘이 모래 속에 있는 규석 성분을 녹여가지고 실리콘 만드는 거거든요. 반도체의 핵심 재료죠.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몰려있는 곳이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고 맞아 삼성전자 임원들답게 모래에서 그 생각이 먼저 딱 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대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뭐죠? 손바닥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세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들은 이 시를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너무나 좋은 반가운 일이었죠. 포스코 임원들한테 가가지고 읽어줬더니 하늘의 모래에서부터 벌써 중장대형 철골 올라가는 걸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또한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 잡스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똑같은 시를 읽고 그때마다 아이폰 디자인을 날렵하게 네모재비로 반듯하게 딱 할까? 더 얇게 할까? 아니면 둥글게 할까? 마우스처럼? 엄청 고민하다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읽고 나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모제비 같은 날렵함에다가 끝을 라운딩 시키자. 그게 처음 나온 아이폰의 모양인 거죠. 그게 시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거기에 제가 감명받아가지고 쓴 책이 시 읽는 CEO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2007년에 나왔습니다만 잡스가 2007년에 휴대폰 아이폰을 스마트폰을 세상에 처음 내놓으면서 문명을 바꾸는 해였거든요. 그게 시하고 이렇게 연결되리라는 것을 그날은 몰랐으나 갈수록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뜬구름만 잡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좁혀서 나는 어떠했는지 제 고향이 왜 아이디어를 준
모성의 문학적 원천인지 이런 말씀으로 좁혀볼까 합니다. 여기는 어디게요? 그다음에 상주 은모래 빛이. 제가 나온 중학교가 상주중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공을 조금만 세게 차면 백사장으로 떨어져서 1학년은 그 주스로 다니는 게 주 임무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윤동주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1916년생인데 양자로 갔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꽤 많이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북간도로 가서 큰 꿈을 펼치려고 했으나 꿈은 펼치지도 못하고 다 날리고 그 흔한 독립운동가 명단 말 속에 이름도 못 올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참패하고 빈털터리로 6.25 때 몸까지 다쳐가지고 늙음하게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인 남해로 낙향했습니다. 몸져 누운 상태였고 어머니는 절망 상태였고 자칫하면 번개탄 피울 것 같은 분위기에서 어머니가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해 금산 절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 절집에서 지내는 사흘 동안 깨달았대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 봐야겠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장소가 남해 금산이었는데 그 절집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꼬셔서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절집 겹방살이로 얹혀 살게 됐는데 그때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자마자였거든요.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저는 학교를 안 다니고 남해 금산철에서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생활을 지냈죠. 나무하러 다니고 얼음 달에 따라 다니고 고사리 캐러 다니고 개간밭 일구면서 마치 제가 서부개척 시대 된 것처럼 아이 주제에 그렇게 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청설모였습니다. 살이 안 찌고 조그만 게 뽀로롱거리면서 잘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학교가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의논해서 상주 초등학교, 그때는 상주 국민학교였지,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마치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반장을 했던 게 장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 반장했구나. 그러면 지금 네 친구들이 4학년인데 몇 가지 내가 구두로 시험 좀 볼게.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데 쉬운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딱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니 됐다. 그럼 4학년으로 편입해라. 그래가지고 제 인생에 2년 동안 학적부가 없습니다만 학교 수업 시대보다 그 청설모처럼 뛰어댕긴 2년간의 자연 수업 시대가 아마 저를 실수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느껴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2년 동안 못 배운 거는 그냥 친구들한테 노는 걸로 배우고 중학교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통학거리가 넓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 선생님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더라고요. 저 두현이가 쓰러져서 알고 봤더니 사슴 같은 애가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학비도 못 낸다고 저러니까 우리 월급에서 1%씩 띄어가지고 쟤를 3년 동안 학교를 공부를 시키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한테 빚만 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대신 소풍 갈 때 엄마한테 10원 달라 소리를 못했죠. 그때 꽃가위 한 봉이 10원이었는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후회했습니다. 애는 애답게 커야 되는데 지레 건널고 가지고 엄마한테 10원 달라 그래봐야 돈이 없는 줄 뻔히 알까
10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잘하는 줄 알고 옆에 또 아줌마들이 아이고가 기특하네, 생각이 깊네, 어른스럽네 이런 소리에 또 우쭐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흠집들까지 겸해서 사회 도움을 받으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마음의 부채의식을 안고 시작한 학창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로 가려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지. 아니 먹는 것도 겨우 먹고 슈금도 없는 주제에 그때는 우리 진주고등학교를 목표로 합숙반을 운영하고 이랬는데 진주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들어가면 어떡하나. 방은 어디다 없고 생활비는 어떡하지? 이러니까요. 제가 아주 착한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좌절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신발 딱 꺾어 신고 침 좀 뱉고 그럼 좀 씻는 호흡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아마 시인의 기질 중에 이런 막무가내의 기질이 작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비상이 걸렸죠. 난리가 나서 한 3달 동안 꿈 같은 시대를 보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깡패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 아, 모범생이라는 게 너무나 이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런데 기적이 생겨서 그 해에 공짜 고등학교가 갑자기 생기고 군대도 면제시켜준다 그러고 뭐 기숙사에 있으니까 일단 뭐 생활비가 또 이제 밥은 먹고 자지만 생활비가 필요한데 장학금도 준대. 기적이 진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저를 위해 만든 것 같은 그 학교로 공짜로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고 자가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니 갑자기 학교가 생겨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는구나. 이제 합격한 걸 확인하고 나서는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머리를 감고 스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공양주 보살 9년 만에 스님으로 승진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독일 마을이 있는 데가 물건리예요. 그죠? 물건리에 있는 광풍님이 물건 방조 어부림이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데다가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 한 놀라운 그 숲 바로 옆에 들판 가운데 미륵암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 1인 주지 스님으로 발령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에서 귀가하면 남이 금산으로 안 가고 물건이 차고에 내려가고 그 숲 가운데까지 미륵암으로 초행이죠. 처음 가보는 거예요. 찾아가다가 근데 참 가서 엄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도 고등학생이고 뭔가 또 이 교복도 제복을 입혀줬거든요. 그렇지 엄마는 안 되겠고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가만 또 생각하니까 아니 참 머리 깎고 스님이지. 그러면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스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합정도 하고 막. 그 물건이 차고에서 내려서 한참을 가서 미륵암까지 가는 동안 어린 마음에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어머니, 스님 이걸 이제 연습을 하면서 최종 결론은 뭘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마침 이제 기척을 느끼고 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민대머리에 딱 스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머리가 얼떨결에 어머니 이러면 합장을 하면서 스님 말은 안 나오는데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합장을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엉거주춤한 모습을 하늘에서 아마 누군가 봤다 그러면 배꼽 잡았을 겁니다. 그날 밤 자는데 그 물건이 몽돌밭에 파도 소리가 귀에 잘그락거리면서 베개 들려요 옆에. 그러니까 새벽에 잠을 깨게 되니까 자다가 꿈결인 듯이 어머니하고 불러보다가 아차 아니 스님 이렇게 하고 불렀어요. 자다가 모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니까 이
중도 소도 아닌 제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진짜 그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서 십몇 년 지나서야 익었다가 시 한 편씩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런 체험들인데, 아버지 얘기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환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절집에 하석근 아저씨라고 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수업 중에 너 그 아버지가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따라 올라가다가, 안 그래도 남다른 생활인데 이제 아버지까지 안 계시니까 나 혼자 소년 가장이잖아요.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낙담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날 밤 하석근 아저씨가 저를 불러내더니 너럭바위 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네보다 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평생 애비 없는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러고 하도 짓눌러서 길을 못 펴고 살았다. 거기다 가방끈도 짧았으니까 절집에 처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니는 절대로 아버지 안 계신다고 기죽으면 안 된대, 이 얘기를 해주는데, 간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 그리고 다음 날 상주중학교 뒷산 공동묘지에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도 하석근 아저씨가 다시 저를 불러갖고 한 번 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철들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하석근 아저씨의 격려 한마디가 그 어떤 가방끈 긴 위대한 분들의 격려보다 제 인생에 힘을 준 한마디였더라. 격려라는 말이 라틴어로 심장을 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절실하게 느낀 거였습니다. 그 아저씨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2살짜리 미아라는 정말 이쁜 딸이 있었는데, 이 하석근 아저씨가 콩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약 넣어서 꽁을 잡았어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신새벽에 이 딸이 손 쓸 새도 없이 산중에서 급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죄를 지어갖고 일이 됐다. 그 약맥에서 꽁을 잡아가지고 그랬다. 그 운목에서 돌아앉아가지고 거의 울음을 참고 있는 그 진짜 너럭바위 같이 생긴 어깨를 제 고사리 손으로 두들겨 주던 장면이 겹치는데, 15년 후인가 19년 후인가 아마 이 장면이 시가 돼서 나왔는데요. 엄청난 의미의 제목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게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미사 연구 한 개도 못 썼어요. 제목은 그냥 담백해요. 하석근 아저씨. 이겁니다. 참말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제 그만 올라가 보자고. 이 심리 학교 길을 달려오는 동안 다 흘리고 왔는지 그 말만 하고 앞장서갔던 하석근 아저씨, 금산 입구에 접어들었어야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너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날 밤 너럭바위 끝으로 무뚝뚝하게 불러내어서는 앞으로 아버지 안 계신다고 절대 기죽으면 안 된대이 다짐받던 그날 이후 살면서 기죽은 적 없었지요. 딱 한 번 알콩으로 꽁 잡은 죄 때문에 2살 배기 딸 먼저 잃은 아저씨 돌덩이 같은 눈물 앞에서만 빼면 말이에요. 그날 이후 이런 건데 이거 다 알아들을까 걱정됐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장면만 보여드려가지고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리고 마음속에 또 다른 하석근 아저씨 같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표정들이 선해지더라고요. 맞아, 시라는 게 특별한 영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주는 게 영감이구나. 이거 다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여기 남해 금산 상사바위 쪽에서 내려다본 상주입니다. 아버지의 빈밥상이라는 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남해 금산 절집에 따로 얹혀 살 때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바람 메고 그 당시 동양하러 댕기듯이 댕기는 거 있죠, 스님들. 예. 엄마는 그 일 나가고 아버지가 집에서 저랑 여동생 밥 먹이는데 물 먹이고 같이 먹다가 제가 어린 마음에 메기 껍질이 미끄덩거리고 맛이 없어서 오물오물 씹는 척 하다가 그냥 밑에 슬그머니 밥그릇 옆에 감췄죠. 그 짓을 몇 번 하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그거 골라서 제 안 볼 때 아버지가 드신 거죠.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게 화끈거리고 부끄러우면서도 고맙고 그 사랑이, 정이.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가 부끄러울까봐 야야 나이 들면 껍질이 맛있더란다 이러면서 그걸 드신 거예요. 그거 한여름날 서울에 정독도서관 옆에 커다란 회화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절집에서 나무 밑에 평상에서 그 밥 먹던 장면이 떠올라서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그 장면 그냥 쓴 게 이겁니다. 아버지의 빈밥상이라는 건데 요거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을 테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제 등단작이 남해 가는 길 유배시첩 연작입니다. 서포 김만중이 남해로 350년 전에 유배 와서 거기서 돌아가셨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주인공 삼아서 제가 마치 석고가 된 것처럼 쓴 작품이 그 연작인데요. 그걸로 등단한 뒤로 남해와 또 석고 김만중과 역사적인 서사에다가 또 남해가 주는 특별한 서정까지 겹쳐져서 제가 시적 인생을 걸어온 길이 30년 됐는데 엊그제 마침 서포 길이어서 만든 김만중 문학상 유배문학 특별상을 받게 돼서 노도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서포가 알다시피 한글 소설 문학의 거두이기 때문에 그날 시상식이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근데 올해 서포 돌아가신 지 딱 330주기거든요. 제가 등단작을 써서 중앙일보 신춘문예 담당자한테 응모한 해가 딱 30년 전이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김만중 문학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 딴에는 감회가 새로웠는데 노도에 도착하면 문학의 섬을 알리는 이 조형물이 보이죠. 앵무새가 앉아있고 서포가 얘기했었죠. 우리 말과 글을 두고 남의 말과 글로 하는 문학은 앵무새가 우리 말을 대신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한 대목을 살려서 이렇게 조형물도 해놨는데 맞습니다. 등단작이 이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부터 신낭송을 초대해서 선물을 시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이들 보신 분들이라 눈 한 번만 보면 될 거예요. 먼저 손 드셨어요? 좋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나오세요. 시간을 익히게 빨리 나오세요. 진짜 뛰어나오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복순. 성복순.
승국수는 아니죠? 엉국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해 가는 길 고두현 물살샘 노량해협이 발목을 붙잡는다. 선천서 돌아온 지 오늘로 몇 날인가. 윤삼을 젖은 흙비를 수레로 천리 뺏길 시오리. 나루는 아직 닿지 않고 석양에 비친 일몰이 눈부신데 망원산 기슭 아래 눈발만 차갑구나. 네, 이제 바다 건너 한입 꽃 같은 저 섬으로 가고 나면 따뜻하리라. 돌아올 흙이나 뼈, 땅에서 나온 모든 숨쉬는 것들 모아 화전을 만들고 밤에는 어머님을 위해 군몽을 엮으며 꿈결에 듣던 남의 바다, 사카처럼 엎드린 앵강에 묻혀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으리. 성국수님 맞죠? 네, 맞습니다. 참 잘했어요.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신앙송 전문가반인 것 같으죠? 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서포가 하동에서 남해 들어가기 직전에 느끼는 심정 그대로 읊은 것인데 이렇게 그 흉내를 내서 내가 그 속으로 빙의가 되고 보니까 정말 느낌이 이랬으리라 했던 거였는데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여기가 물건리 방조 오브림입니다. 그리고 요 들판 바로 뒤에 있는 여기가 미르강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른 스님들이 계속 이렇게 또 바뀌고 와서 불사라고 그렇죠? 건물을 많이 올리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셔가지고 지금 조금 품격은 떨어졌던데 커졌습니다. 그 숲에 집 한 채 있네. 느낌 오나요? 조금 전에 그 사진 보고 나니까 그죠?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아시겠고 제가 아까 어머니 했던 그 장면들 기억하신다면 눈으로 보십시오. 이번에는 누가 하실까요? 저쪽에 빠릅니다. 나오세요. 박수 주십시오. 예. 또 이번에도 선수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정숙. 뭔가 포스가 다릅니다. 그죠? 박정숙 부탁합니다. 그 숲에 집 한 채 있네. 고도연. 그 숲 그늘 논밭 가운데 작은 집 하나. 방학 때마다 귀가하던 나의 집. 중학 마치고 내치로 공부 떠나자 머리 깎고 선임된 어머니의 암자. 논두길 경중 뛰며 마당에 들어서다. 국북할까 합장할까 망설이던 절집. 선잠길 돌아눕다 어머니라 불렀다가 아니 선임이라 불렀다가 간간히 갯머리 몽돌밭 자갈소리 잘부락대는 파도소리 비에 따숩던 그 집에 와 다시 듣는 방풍잎 나무소리 부드럽게 숲 흔드는 바람소리 풍경소리
먼 바다 기억 속을 밤새워 달러와 쓴 그리운 밥상으로 새벽잠 깨워주던 후박나무 잎사귀 비 내리는 소리까지 오래도록 마주 앉아 함께 듣던 저 물소리. 참 잘하셨어요. 그죠?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이 시도 아무 설명 필요 없죠? 맞습니다. 제가 한 30분, 40분 이상 떠들었던 것들이 다 배경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온전하게 그냥 느끼고 즐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머니의 암자에서 뒷산 언덕 기슭처럼 조금 걸어 올라오면 독일 마을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 독일 마을의 낮 풍경이고요. 밤 풍경은 또 이렇죠. 제 시집에 다 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독일 마을에 가면 지금도 독일에서 오신 강사 하시던 분, 광고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 몇 사람 사연은 직접 가서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독일 마을에는 외지인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싶어서 쓴 시예요. 조금 산문적인데 독일 마을에 와서 거기 철순의 집, 이 드라마에 나왔던 것만 찾아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봐라. 진짜 봐야 될 것들은 숨어 있다. 이 얘기를 시도해 주는 겁니다. 눈으로 보셨죠? 이번에 예, 좋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박수 주세요. 아니야. 다른 고장하고 다르네. 그래서 부산이네 진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숙 신앙송가를 모시겠습니다. 독일 마을에 가거든 바랫길 영가 하정 별곡길 고두향 남의 독일 마을에 가거든 다정하게 손잡고 언덕길 오르면서 푸른 바다 붉은 지붕 예쁘다 예쁘다 환상의 커플에 나온 철순의 집도 좋고 배롱나무, 라일락, 온추리, 튤립, 장미 온갖 꽃 만발한 온의 예술촌도 좋지만 그리움의 총창역에 등장하는 파도 간호사 청길 갱도에서 까맣게 웃던 흑수 관부 탄가루에 박힌 별 같은 사인도 보고 오세요. 지하 1000m 아래에서 배웠다. 끝나지 않는 어둠은 없다는 것을 파도 관부 신명은 씨의 친필 명언 아침마다 외치던 소리 글릭 아우프 살아서 올라오라 글릭 아우프 그리운 고향과 가족 자신에게 하던 약속들 새로 생긴 파독 정시관서 앳된 처녀 여권 사진과 고국에 보낸 송금 영수증, 월급 명세서, 손때 묻은 백 영상 보고 나면 눈물 쏟게 되죠. 향긋한 풀잎지붕,
지나 언덕길 끝나는 그곳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히 손잡고 그 마을에 함께 가거든 꼭. 참 잘하셨어요. 멋있습니다. 감동이네요. 그 부산 신앙송회 오늘 인사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놀라고 놀랍니다. 맞아요. 여기 가면 물미해안 길이 이렇게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길인데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옆에를 같이 봐야 돼요. 그죠? 이 길에서 제가 쓴 작품이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시집 제목이기도 하죠. 어느 날 저 길을 걷는데 봤더니 진짜 길하고 물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 갔더니 단풍 물든 나무가 물에 비쳐서 첫 문장이 거기서 현장에서 나왔죠.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이 문장. 서울에서는 다들 시인이랑 과장도 잘하네 이랬는데 남해문화기행이라고 꽃은 몇 대씩 매번 와서 보고는 진짜 그러네 이러면서. 이 시는 누가 낭송할까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 남자분이신가요? 예, 박수 주세요. 모시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원용. 예, 부탁합니다. 원용.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고두현.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멀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돌아앉아 물이 불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미풍에 말려 올라가는 다홍치마당 좀 보세요. 남의 물 천리에서 미조함으로 가는 30일리 물미해안.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숲백성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지난 일은 푸른 상처 온몸으로 나가려던 방풍님이 얼굴 묵히며 빨갛게 옷을 벗는 풍경. 흙집게나 놓고 지나 강간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30리 해안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닳아 뒤척이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잊지는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그 좀 보이소. 감사합니다. 와, 이 멋진 처음에 깜짝 놀라겠습니다. 작업용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역시 현장에 가면 또 느낌이 확실히 또 있어요. 이렇게 짧게나마 곳곳을 지금 건드려 보면서 우리가 왔는데 저보고 시적 영감을 받아서 많은 글을 썼다면 그 경험들 중에 그래도 가장 잊지 못할 경험, 시적 경험이 뭐냐? 영감에 가까운 게 뭐냐 물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집 제목이기도 한 늦게온 소포라는 시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어머니가 제가 어찌어찌 고학의 고학을 거듭해서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기적적으로 서울의 신문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천연병 기자 시절에 어머니가 소포를 보내왔는데 그게 한겨울이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밤중에야 도착했어요. 뜯어보니까 뽁뽁이가 없어가지고 내복, 이불, 뭐 온갖 걸 다 싸고 해서 보낸 그 속에 유자, 남의 유자였는데 다 아시죠? 남의 유자는 한 그루만 있어도 학비 걱정 없다 그래서 대학나무라고도 했었는데 그 대학나무가 있을 리가 없는 우리 집 큰 집에서 유자밭을 했기 때문에 그 유자를 이렇게 따서 얻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보내느라고 싸고 또 싸서 보낸 그 유자 앞에 놓고 코끝이 찡해지는데 정신 좀 차리고 나서 다시 봤더니 거기에 중세 국어 맞춤법으로 쓴 어머니 편지 한 장. 아, 그거를 읽고 나니까 진짜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못 닫고 있는데 새벽에 영화를 찍듯이 눈이 내리는 그 눈이 창틀에 내려서 천천히 녹아가면서 물이 돼가는 과정이 내 마음처럼 글썽글썽 하더라는 거지. 그걸 고백한 게 이 시예요. 이 시를 들으면서 응축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긴 얘기가 많이 생략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불을 좀 꺼볼까요? 늦게 온 소포 고두현 화면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곳으로 도는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말이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안부. 남쪽서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은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폭군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벗어난 짝 해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들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 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의 산 유자 9개. 큰 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넣어보내니 죽을 때 가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사람이 다 지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기 추스리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우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보는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을 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이 마지막 시를 함께 감상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 2개 돼 있는데 하나만 받겠습니다. 짧은 질문. 예, 혹시 우리 고도현 시인님께 의문점이 있거나 시 강의나 또 인문학 강의 중에서 좋은 생각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오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질문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현직 논설위원이라는데 기자하면서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한국경제신문사라는데 경제신문 기자하는 거하고 시 쓰는 거하고 굉장히